KTX 해고 승무원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습니다. 지난 2006년 5월 자회사로의 이직을 거부하다 해고된 지 무려 12년 만인데요. 이번 정규직 복직 합의 의미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해고됐던 KTX 승무원 정규직으로 복직을 하게 됐습니다. 무려 12년 만인데요. 경력직 특별 채용을 통한 복직에 합의를 했다. 이번 합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에 합의는 2006년 5월에 사실 그 코레일로부터 해고됐던 승무원들이 복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12년 만입니다. 네. 그동안에 사실 여러 가지 소송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뭐 1심과 2심 그리고 3심인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도 발생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사회에 이걸 알리겠다라 그래서 진짜 해외 유엔에도 뭐 진정을 넣고 굉장히 다방면으로 많이 이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네. 그러다가 사실은 이게 그 코레일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다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취지로 사실은 복직을 한다는 그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해고된 승무원 총 28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그 이적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법적인 투쟁을 계속해온 180명에 한해서 복직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네. 이 KTX 해고 사태 지난 2006년에 처음으로 불거졌는데 당시에 승무원들은 입사때 약속대로 좀 정규직 전환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정리해고를 당했었죠.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2004년 1월에 우선 KTX에서 승무원을 모집한다라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채용할 때 당시에는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KTX, 그러니까 코레일에서 직접 승무원들의 그 업무를 관리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위탁을 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뭐 홍익회에서 하다가 그다음에는 이제 한국철도유통으로 2005년에 그 승무원들의 고용이 다 승계돼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한 1년 정도 이렇게 한국철도유통에서 하다가 경영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네. 이게 이제 계약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코레일이 그러면 그 우리가 직접 고용을 떠안는 게 아니라 KTX 관광 레저라는 곳으로 위탁을 하겠다. 네. 거기로 계약을 이적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 소속을 바꾸라는 의미로 승무원들은 네네. 이해를 했고요. 그중에서 일부 승무원은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고 갔고 네. 일부 승무원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승무원들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그 승무원들에 대해서 정리해고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소송을 이어나가 오다가 이번에 이제 복직을 하게 되는 합의를 하게 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뭐 농성, 단식, 행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1, 2심에서는 해고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었어요. 그런데 2015년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히게 됩니다. 그 당시의 쟁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게 1심과 2심에서는 네. 사실 그 승무원들이 우리는 코레일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고 우리의 고용주는 코레일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 네네. 코레일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 근무를 나와서 코레일의 그 어떠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좀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그 기차 안에는 열차 팀장도 있고 뭐 승무원도 있고 다양한 직종들이 있지만 네. 승무원들은 열차 팀장으로부터 직접적인 뭐 지휘를 받거나 감독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열차 팀장과 같이 우리와 고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데 소속이지만 하지만 여기 그 기차로 파견 근무를 나와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열차 팀장과는 그 지위가 같다라고 볼 수가 없고 단순히 우리가 서비스 부분에 한해서 도급을 준 것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그 승무원들 측에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법 파견 근무다라는 논리도 사실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은 그런 승무원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네. 기존에 이제 코레일에서 유지를 했던 그 서로 업무가 무관하고 다른 직원들과는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당시 대법원에서 그 판결을 뒤집었을 때 법조계의 반응은 좀 어땠던 걸로 기억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에 그 불법 파견 근무라는
근로라는 불법 파견 근로라는 그 개념에 조금 반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현실적으로 물론 사실관계가 그 법리와 맞느냐의 그 판단은 뭐 법원이 하는 부분이겠지만 기존의 이제 판례들을 봤을 때 이러한 사실관계 가지고 이거를 직접 지휘를 받지 않는 그런 지위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나라고 사실 이제 논란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하지만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굳어졌기 때문에 아하, 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이제 고법에서 다시 판단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해서 그 취지 그대로 이제 판결이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확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라고 하면 또 그 부분의 논리가 또 대법원의 하나의 판례로 또 굳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승무원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같이 연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었습니다. 그랬었군요. 네. 특히 이 재판에서 보면 법원행정처가 2015년에 작성한 이 문건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 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효과적 협상 추진 전략이라는 이 문건에서도 언급이 돼서 이 사법부와 청와대 간의 뭐 재판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있었던 때가 2015년 2월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확정이 된 거는 2015년 말, 그러니까 11월경에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사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승무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딱히 재심 사유가 없으면 다시 판단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이제 5월에 새롭게 그 문건이 보도가 되면서 알려졌고 그 문건이 그 공개가 된 이후 바로 직후에 이제 대법원에 항의 방문도 가고 그다음에 이제 시위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재심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래도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 대법원 판단은 굉장히 우리에게 억울하고 불합리한 판단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문건은 지금까지는 아직 수사가 완성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혹이기는 하지만 네네. 이 부분이 어쨌든 시초 발단이 돼서 승무원들이 사실 복직에 합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승무원들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 문건을 근거로 뭐 재심도 청구를 할 것으로 네. 보이고요. 앞으로의 이제 전략을 세워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앞선 리포트에서 잠깐 짚어봤습니다만은 이 재판의 재심이라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그렇다면 이 승무원들이 요구하는 재심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뭐 어떤 요건들이 충족이 돼야 할 것인지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재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그냥 확정 판결이 난 거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쉽게 우리가 이제 재심 청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은 뭐 증거가 위조됐거나 변조됐을 때 많이들 하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재판에 관여한 그 판사가 뭐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지 그런 사실 그 조항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어떠한 그 판결까지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승무원들이 이건 재심을 해서 우리가 재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안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사실 쉽진 않고요. 그리고 또 승무원들은 이거는 직권으로 재심을 해줘야 된다라고도 주장을 합니다. 근데 법률상으로 봤을 때 직권으로 재심을 하지는 않고요. 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반드시 그 재심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이걸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청구가 있어야만 재심이 할지 말지 결정이 되는 것이고 뭐 직권으로 재심은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검찰 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네. 확정 판결까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이번 합의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 약 180명가량이 최대 2년의 경력을 인정받아서 이제 사무영업 6급으로 채용이 되는데요. 이제 이 승무원으로 복직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 교섭이 필요할 텐데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할까요? 네, 이게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레일이 직접 그 승무원들의 업무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다 위탁하는 형태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코레일과 지금 승무원들 사이에 우리 코레일로 복직을 시켜주겠다라고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코레일에서 담당하는 업무로 이제 복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사무 영역으로 가게 된 것이고요. 네. 만약에 이제 승무원들이 그러니까 서비스직 영업을 이렇게 계속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코레일이 그 승무원들의 그 영업 분야를 관할하게 되는 것으로 좀 이게 계약 관계가 정리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일단 뭐 사무 영업을
지속을 하다가 코레일이 직접 이제 그 영업에 대해서 수행하게 될 때 그때는 충분히 뭐 발령을 낸다라든지 보직을 변경을 함으로써 승무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코레일은 내년에 상반기까지는 세 차례에 나눠서 승무원들의 복직을 다 완료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탈들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방인에 대한 혐오죠. 제노포비아 정서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은 어떤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그 한국에 거주하는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워낙 급격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것도 첫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2013년도에서 2017년, 그러니까 4년 사이에 매년 한 10%씩 꾸준하게 증가를 해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외국인이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들이 와서 결국에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간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이 없어진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합법적으로 그런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도 물론 있지만 불법 체류자의 그 통계도 굉장합니다. 수치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최저임금보다도 안 되는 수준의 돈을 받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들 입장에서도 임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 같이 이제 하향 평준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주요하게는 내국인들이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와 그리고 임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또 같이 임금 수준이 낮아진다라는 점에서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제노포비아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또 외국인 체류자들의 이제 범죄율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두려움이 같이 섞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나 이 말씀하신 제노포비아 정서가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를 계기로 좀 더 심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런 제노포비아 정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 좀 그런 게 있을까요? 이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기로는 일단은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내국인들이 그 외국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내지는 굉장히 이제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렇게 범죄로 나아가는 그런 확률이 더 높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제 뭐 이민자라든지 그런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외국인이 어차피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하게 됐다라면 그들이 사실상 정당하게 일을 해서 그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게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계속해서 이제 아이를 낳다 보면 2세가 생기게 되는데 그 2세들의 교육에 조금 뒷받침을 해줘서 어떠한 그 계층 간에 놓고 봤을 때 외국인 노동자가 정말 하위 계층이라고 한다면 그 계층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만 진정하게 우리 내국인 사회로 융합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뭐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야 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로 끌어들여서 같이 융합되는 그 목표를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사실은 외국인이라 그래서 색안경 끼고 보는 그런 네. 내국인들의 시각도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국내에 네.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급증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만큼 보다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한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양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